할 때 이렇게 묵직하게 공부해요? 피곤한데 이러면. 네? 그래서 이 선생님이 매 학기 우리 학교 학생들한테 그 첫 시간에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 좀 개괄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신중국 건국 이후에 중국 경제에 대해서 어떠한지. 그래서 이 신중국 이후부터니까 1949년 이후죠. 49년 이후부터 현재까지니까 한 75년, 76년. 그러니까 이거를 한 시간 안에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주기에는 상당히 좀 벅찬 시간이죠. 시간도 많이 짧고. 그래서 좀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물론 우리 남대혁 교수님한테 많이 배우셨겠지만 일단 이 중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혁개방 이전하고 이후하고 한번 중국 경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최근에 어떤 이슈가 있는지. 그게 간단하죠. 이 중국 경제라고 하면 중국을 빼고 경제라고 하면 상당히 좀 부담스럽죠, 좀. 부담스럽지 않아요? 이 경제학이라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말 자체가. 단어도 좀 짜증나고. 그리고 게다가 앞에 중국이라고 이 수식어가 붙으니까 더 어려운 것 같고. 근데 그렇지 않아. 중국이나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 사람 살아가는 나라죠. 사람 사는 동네입니다, 전부.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 여러분들한테 이제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이 중국이란 나라를 공부를 할 때 한국을 토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을 토대로 중국을 이해하면 이 중국이란 나라를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중국이라고 도깨비들이 사는 나라들이 아니고 똑같이 사람 사는 나라죠. 개혁개방은 언제 일어났죠? 1978년. 그래서 건국 후부터 개혁개방까지 30년. 그리고 78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46년. 예전에 30년 되던 해가 있었어요. 2009년도가 그렇겠지. 그래서 전반기 30년, 후반기 30년으로 해가지고 공부하기가 아주 좋았죠. 2009년도, 2010년도에는. 근데 지금은 이제 뒤에 꼬랑지들이 자꾸 길어지니까 일들이 많아지죠, 지금. 최근에 중국하고 미국 관계도 마찬가지고 복잡하죠, 요즘에.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은 2025년은 중국이 건국한 지 76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이란 나라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변화를 가지고 왔죠. 예전에 선생님이 중국에 갈 때 선물로 갖다 준 게 있어요. 선생님이 그러니까 우리 남대혁 교수님하고 같이 유학을 했었는데, 같은 시기에. 그때만 해도 중국 학생들한테 치약을 선물할 때야. 요즘에는 이제 여기 중국 학생 있나요? 있어? 괜히 또 오해할 수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예전에는 이 중국 학생들이 이 차 문화죠. 차를 많이 마시니까 이가 좀 이렇게 거뭇거뭇해가지고 우리나라 페리오 치약 같은 거를 많이 선물했는데, 요즘에는 중국 물건들이 많이 좋아졌지. 일상 그런 치약을 포함해서 이런 모든 제품들이 다 메이드 인 차이나잖아. 우리나라에서 쓰는 것도 질도 많이 좋아지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생활 수준이나 모든 면에서 한국인 못지 않죠. 한국인 못지 않아요. 전 세계에서도 잘 사는 나라에 이제 속하고. 두 번째로 보면은 중국의 이제 그 GDP는 1952년 건국 직후에 679억에서 현재 134조. 그러니까 이게 몇 배죠? 어마어마한 게 늘은 거죠, 일단. 이게 돈의 액수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거를 달러로 환산하면 19조 정도 됩니다. 19조 달러.
근데 미국의 그 GDP액을 보면 28조 달러 정도 돼요. 그래서 G2 국가라고 들어봤죠. G2 국가. 그래서 이 중국이란 나라가 그 미국에 이어서 넘버 2의 이 경제 규모를 갖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중국이란 나라가 WTO에 가입을 했죠. 그래서 중국의 대외 교역, 뭐 외국인 투자 규모가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는데 2013년 이후부터는 미국을 추월해서 세계 1등 무역 대국의 지위를 갖게 되는 거죠. 참고로 우리나라는 WTO를 가입 언제 했죠? 가트라고 그러지. WTO의 전신이 가트 들어봤어요? GATT 안 들어봤니? 몇 년생이야 너네들? 2006년생? 아니 선생님 아이가 이번에 대학교 들어갔거든. 선생님 아이도 걔도 2006년생이구나.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들하고 친구예요. 선생님 아이도 이번에 대학교 들어갔는데 말 징그럽게 안 들어. 여러분들 말 잘 들어요? 부모님 말? 잘 들어요. 가서 선생님처럼 밖에 나가서 이르고 다녀. 아버지 어머니가. 맞아, 2006년생. 맞아요. 그래서 중국은 개혁 개방 이후에 계획 경제에서 시장 경제로 전환을 추진을 합니다. 중국이란 나라가 이 시스템 자체가 사회주의 시장 경제라고 들어봤죠? 사회주의 시장 경제. 그게 1992년부터 이제 사회주의 시장 경제라는 말을 쓰는데 그 전에는 사회주의 계획 경제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라는 말은 사회주의 시장 경제는 합성어야, 합성어. 사회주의 플러스 시장 경제. 그럼 사회주의의 반대말은 뭐야? 사회주의는 정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사회주의의 반대말은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럼 시장 경제는 경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의 반대말은 뭐야? 계획 경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공산국가라고 불리는 나라들은 사회주의 계획 경제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우리가 아는 이런 민주주의 국가라든가 이런 서방 국가들은 민주주의 시장 경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근데 특이하게 중국은 지네들이 갖고 싶어 하는 뭐 유리한 사회주의 시장 경제 이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외 경제가 힘들 때는 요즘같이 대외 경제가 힘들죠. 미국이랑 중국이랑 관세 전쟁을 트럼프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 때는 이 시장 경제 측면을 비중을 축소를 시키고 이 앞에 사회주의 측면을 강화를 해. 그 중국이 지금 7명의 상임위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 공산당 중심으로. 시진핑 주석을 중심으로. 그리고 이 대외 경제가 좋을 때는 시장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대외 무역을 촉진을 하면서 이제 부자가 되고 있죠. 잘 살고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간단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조심해야 될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 구조와 수출 구조가 고도화된다는 얘기는 산업 구조는 1차 산업하고 2차 산업, 3차 산업으로 나눠지죠. 그러면 이제 그 후진국들은 1차 산업, 농업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운영이 되죠. 비중이 많지. 그런 저 아프리카나 이런 나라들 보면 이런 농업 중심 국가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제 베트남이나 이런 개발도상국들, 그럼 2차 제조업 중심으로 이제 하는 나라들이 많고, 그 다음은 선진국들은 뭐가 중심이 돼요? 3차 서비스업, 주로 금융업을 중심으로 발전이 돼 있잖아요. 미국이나 한국도 마찬가지지 이제. 한국은 선진국이에요? 개발도상국이에요? 네? 무슨 나라인 것 같아? 네, 선진국이에요. 선생님도 선진국이라고 생각해. 지금 깔딱고개를 넘어가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서 있을 뿐이지 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선진국의 이 등치와 이 맷집을 가지고 있다고 선생님은 자신할 수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또 이 우리들의 의식도
많이 이렇게 올라와 있죠. 많이 올라와 있잖아. 안 그래요? 시민 의식도 많이 올라와 있고. 그래서 이런 그 중국이란 나라가 발전을 시장 경제로 이 전환을 하면 할수록 농업 중심 국가에서 제조업 중심 국가로, 제조업 중심 국가에서 서비스업 중심 국가로 이렇게 계속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거지. 뒤에 가면은 이제 또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2013년부터 서비스업의 비중이 2차 제조업 비중을 넘어서기 시작하죠. 이제 중국이란 나라가. 그래서 이 중국 경제의 성장으로 향후 5년 안에 이 중국은 최대 경제 대국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기존의 수출 중심의 성장 방식에서 벗어나서 내수 중심의.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여기 써도 되나요? 써도 돼요? 써도 돼? 이게 GDP 공식이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것도 있지만 이게 소비 그리고 투자 그리고 이게 무역 수지죠. 수출 빼기 수입, 익스포트 빼기 임포트 하면 그러면 이 무역 수지 같은 경우에는 요즘 같이 뭐 IMF 모르지. 코로나 시기라던가 요즘 같이 이렇게 대외 경제가 힘들 때는 이게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고정자산 투자는 이 정부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이 시멘트 바닥을 다 뜯어내잖아. 연말만 되면. 그걸 아파트도 계속 짓고 있고 이런 그 건물을 한번 지면은 고정자산 투자라는 게 이런 건물을 한번 지면 이게 쭉 정점을 찍었다가 쭉 이렇게 유지가 돼요. 거의 하락곡선이 이렇게 쭉 내려오질 않아. 쭉 유지가 되지. 그런데 이거는 올라갈 때 올라가고 쭉 내려가죠. 이렇게. 그래서 안정적인 게 뭐예요? 중국 정부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거는 이 C밖에 없는 거야. C, 컨섬션, 소비. 그러니까 이 주민들의 소비를 더 부양하기 위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할 수 있는 게 뭐야? 우리 코로나 때 뭐 했어요? 전 세계가. 다들 주머니에 돈이 없을 때 뭐 해? 정부가 할 수 있는 거. 최저임금을 올리고 재난지원금 주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래야 여기 주머니를 좀 채워줘야 이렇게 소비가 활성화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 경제학적으로 보면 다 의미가 있는 거야. 요즘에 일본에서도 보면 1인당 50만 원인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막 선생님은 그 현금을 막 이렇게 주는 건 별로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근데 그게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이 뭐 이렇게 지원금을 주면서 그거를 소비로 이렇게 전환할 수 있는 게 그게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향후에 중국은 미국을 이제 넘어설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 지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9년 말부터 중국 코로나가 이제 시작이 됐죠. 그래서 이 중국 경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힘든 악재에 직면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노력을 해서 지금은 뭐 여행업도 그렇고 다 이제 뭐 이렇게 내려갔다가 회복을 한 지금 상황이지. 아파트 가격도 마찬가지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본문에서는 개혁 개방 이전과 이후로 나눠서 중국 경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혁 개방 이전을 보면 78년, 그러니까 49년도부터 78년도까지 항상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 그 건국하기 전에 중국이란 나라가 왜 중국일까? 그런 말 많이 들어봤어요? 전 세계의 가운데에 있다고 그래서 가운데 중자를 쓴다는 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죠. 아무튼 그 건국하기 이전에도 중국이란 나라가 전 세계에서 이 패권이 아니라 뭐 우두머리였죠. 우두머리.
미국이란 나라는 역사가 얼마 안 됐잖아요. 한 200년 정도밖에 안 됐고. 한국이랑 중국이란 나라가 역사가 한 5천 년 가까이 되죠. 상당히 오래됐는데 우리나라도 예전에 보면 우리나라 뭐 안 좋을 때 우리나라 왕이 되려고 하면 중국에 가서 이렇게 보고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만큼 중국이 잘 나가다가 언제 망가지기 시작해요? 언제부터? 맛이 가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잘 나가다가 1840년 아편전쟁부터 맛이 가죠. 에? 영국에서 중국이란 이 왕서방들이 돈을 자꾸 뺏어가니까 이 무역을 해가지고 왕서방들이 돈을 은화를 많이 가져가니까 영국에서 이 엄마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영국에서 이 아편을 가지고 장난을 쳤지. 그래서 1840년부터 1949년도까지 암흑의 100년을 보내요. 물론 그 사이에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의화단 운동이라든가 중국의 모든 뭐 농민 운동들이 그 사이에 일어나기도 하고 세계적으로 보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런 또 뭐 중일 전쟁 뭐 암울한 전쟁들도 많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가 망가져? 의식주가 깨져. 의식주가 망가지기 시작하지. 사람의 의식주가 망가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눈이 돌아가겠지. 눈이 돌아가요. 그래서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을 안고 등장을 한 게 모택동 주석이 1949년도에 중국을 만들어 신건국을 해요. 의식주가 망가졌다고 그랬지 그 당시에. 그러면은 모택동 주석이 처음으로 실시한 운동이 1950년에 뭐를 해야 되겠어? 의식주를 되살려야 되겠죠. 그래서 시작을 한 게 토지개혁이야. 토지개혁. 전국에 있는 토지들을 다 모아 회수를 해요. 중앙정부에서. 그 다음에 뭐 2인 가구는 2인 가구만큼, 3인 가구는 3인 가구만큼 이렇게 뭐 이렇게 나눠주지. 니네들이 알아서 먹어라.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대지주들이 다 가지고 있었죠. 소장농. 그나마 소장농은 그나마나. 소장농 지위도 없던 중국 국민들이 한 90%가 넘죠. 그러니까 배를 굶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쟁이 나면 그냥 무차별적으로 폭격을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지. 그래서 이 토지 개혁을 실시를 하다 보니까 이 국민들이 모택동 주석에 대해서 이 가지고 있는 뭐라 그래? 이 이미지라고 해야 되나? 엄청 존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들한테 밥을 자꾸 주니까. 의식주를 해결하다 주니까. 그래서 이 모택동 주석이 실시를 한 게 이때만 해도 중국하고 소련이라고 알죠? 지금 러시아인데 러시아의 옛날 이름이 소련이야. 소련. 그러니까 그때 소련은 지금의 러시아하고는 달라요. 미국과 견줄 수 있을 만큼 국방력도 대단했었고 국력도 대단해. 근데 90년에 망했죠. 90년에 망했어. 소련이 망했어. 근데 그때만 해도 중국하고 소련이 엄청 사이가 좋을 때예요. 물론 지금도 좋긴 하지만 지금 약간 좀 아리까리하지. 북한 때문에. 북한이 러시아에 가서 김정은이 러시아 가서 많이 우크라이나 전쟁도 도와주다 보니까 이 중국이 가운데 껴가지고 지금 약간 애매모호하죠. 이 외교 관계가 약간 애매모호해. 예전에 북중러 관계가 아니라 지금 약간 애매모호한 관계야. 그러니까 이러한 그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나니까 이 중국이란 이 모택동 주석이 예전에 호화로웠던 이 중국을 생각하면서 중국의 지위를 되찾기 위해서 대약진 운동을 벌여요. 미국과 유럽과 소련을 넘어서서 내가 전 세계 패권을 다시 차지해보자. 그래서 이 당시만 해도 미소 관계가 국방력이 센 사람이 이기는 거야. 그럼 국방력은 뭘로 해요? 군사력이지. 그 무기는 뭘로 만들어요? 쇠로 만들잖아. 그래서 이 좀 거짓말 조금 보태서 집에 있는 숟가락까지 다 이렇게 회수를 해. 이렇게 호미 뭐 이런 것들, 농사져야 되는 것들을 이 쇠라고 생긴 거는 다 해가지고 녹여. 그래서 무기를 만들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만든 무기가 제대로 된 무기이지도 않을 뿐더러
그거를 회수를 함에 따라서 집에서 이렇게 농사를 져서 이렇게 의식주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농사도 못 짓고 뭐 감자를 캐려면 호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면 하루에 10개를 생산을 해야 되는데 하나밖에 못 하겠지. 그러니까 또 문제가 생겨. 의식주에. 그러면서 대약진 운동이 실패로 돌아가요. 오늘 여러분들 뭐 선생님들 통해서 여기 교수님들 통해서 많이 들었겠지만 뭐 더 자세한 얘기들은 네이버 선생님들한테 더 물어보시고 선생님이 간단하게만 얘기해 줄게. 그래서 이 대내외적 악재로 인해서 인구의 한 10% 정도가 사망을 해. 5억에 한 5천만 명 정도가 죽어요. 그리고 이때 자연재해 뭐 그러니까 악재는 다 들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대약진 운동이 실패로 돌아가니까 이때 대통령이 어떻게 돼? 모택동 주석이 할 수 있는 거. 이건 대통령 때문이야. 대통령이 이상해가지고 나라가 망하는 거야. 왜 가만히 좀 있지. 왜 이상한 대약진 운동해가지고 숟가락이랑 다 뺏어가가지고 비난의 화살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럼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더 강력한 왕권을 구축하기 위해서 오버를 하겠지 이제. 오버를 해요. 이렇게 의견을 이렇게 보글보글 라면을 끓이다 보면 보글보글 이제 올라오는 걸 뚜껑을 뚝 닫으면 어떻게 돼? 잠깐은 막을 수 있어도 그 폭발하겠지 나중에. 그래서 이 모택동 주석이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고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홍위병을 동원을 합니다. 중고등학생들. 여기다 완장을 채워줘. 빨간색. 너는 이제 내 오른팔이야. 네가 가서 내가 말하면 쟤를 때려. 그래서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동영상에 그 고등학생들이 사회적 위치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을 끄집어내. 끌고 와가지고 여기다 무릎을 꿇쳐요. 그 사람은 어떻게 처벌을 하냐면 이렇게 팔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무릎 꿇쳐서 앉혀놓으면 이렇게 앉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혓바닥에다가 철사를 이렇게 꽂아가지고 뒤로 이렇게 잡아와, 철사를. 그럼 뒤에서 철사를 잡아당기면 어떻게 돼? 아프겠지. 피가 나겠죠. 혓바닥에 찢어지면서.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이 동영상에 나와.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들을 하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행동을 했던 홍위병들을 최근에 다시 인터뷰를 해서 물어봤더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후회를 해. 그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됐었습니다. 제가 철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인터뷰를 한다는 자체도 중국이란 나라가 옛날에 계획경제에 있던 중국이 아니라 현대 시장경제에 있는 이런 중국의 이런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좀 많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거의 인터뷰까지 한다는 자체는. 근데 예전에는 거의 말이 안 되는 행동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나보면 다시 어떻게 돼요? 절대 빈곤과 기초 생필품 부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다시 그 건국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국 후부터 개혁개방 전까지 가장 큰 이벤트 3개는 뭐? 선생님 중간고사 문제야 항상. 선생님 중간고사 이렇게 문제를 알려주잖아. 그럼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써야지. 안 써. 내가 싫은지 모르겠는데 내가 이렇게 문제를 알려주면 써야 될 거 아니야. 공부를 해서. 안 써요. 그리고 나중에 물어봐. 언제 그랬어요? 그러고. 그래서 그 건국 후부터 개혁개방 전까지 주요 이벤트 3개는 토지개혁, 그리고 대약진 운동, 문화대혁명. 이 정도 알면 여러분들이 그 1학년, 1, 2학년 때 할 수 있는 거는 다 했다고 봐. 선생님 생각에. 그리고 3, 4학년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지. 그래서 개혁개방이 됐어요. 아까 의식주가 다시 무너졌다고 그랬지. 이때 다시 이제 누가 나타나? 중국의 2대 대통령 주석이 나타나죠. 등소평 주석이 나타나요. 그래서 등소평 주석이 개혁개방을 하면서 중국 경제 발전의 3단계 발전 목표를 제기를 합니다.
이걸 쌈뿌조라고 그러죠. 중국어는 할 줄 아나 다들? 중국어 할 줄 알아요? 지금 배우는 중이야? 뽀뽀모뽀 배워요? 그럼 내 선생님 발음이 이상한지 잘 모르겠네. 요즘에는 고등학교 때도 중국어를 하고 온 친구들이 꽤 많던데 보니까. 선생님이 예전에는 중국어 잘했는데 이 한국에 온 지 벌써 몇 년 됐지? 한 17, 8년 되다 보니까 이 중국어 자꾸 줄어들어. 그 예전엔 중국 학생들이 많아서 그래도 좀 괜찮았는데 요즘에 이제 중국 학생들 말고 베트남 학생들이 많거든. 선생님 학교도. 그렇다고 요즘 베트남어 공부해. 그래 선생님이. 중국어는 자꾸 퇴보되고 말이야. 그래서 이 세 가지 발전 목표가 뭔지 살펴보면 1단계는 그 원바오 문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1990년대 말까지. 그러니까 이때가 1978년도니까 20년, 1990년대 말까지 1단계 목표를 달성을 하자, 해결을 하자, 원바오. 이거 자주 나오는 단어들이야. 선생님이 여기다 준비해 갖고 온 자료들은 여러분들이 4년 내내 써먹을 수 있는 내용들이야. 응? 4년 내내. 졸업해서도 써먹을 수 있어. 의식주는 해결이 됐죠. 중국이란 나라가 요즘에. 그래서 제2단계는 20세기 말까지 다시 국민 총생산 2배로 확대해서 소강 수준으로 향상을 시키자. 근데 지금이 2025년이지. 지금은 무슨 단계예요? 전면 소강 단계라고 그래. 전면 소강 단계. 여러분들이 나중에 중국어를 이제 좀 공부해가지고 중국 문 자료들을 이렇게 찾다 보면全면이라는 단어들을 되게 자주 봐요. 全면, 전면. 전면적으로 발전을 강화하자. 뭐 전면적으로 뭘 하자. 이런 뭐 공산당 구호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런 말을 되게 많이 써. 그래서 소강 사회인데 전면 소강 사회야. 지금은. 무슨 심화 단계도 아니고. 그래서 이 단계까지, 그러니까 소강 사회는 의식주가 해결이 된 부분에 문화 생활을 영위하는 거예요. 극장도 가고, 밥 대신 쌀도 먹고, 아니 쌀 대신 밀가루도 먹고, 빵도 먹고,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전면 심화 단계니까 거기에 더 뭐 스키도 타고 그러겠지 요즘에. 그 마지막 단계는 대동 단계야. 21세기 중반, 한 2050년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건국 후 100년 플랜이야. 100년 플랜.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그래서 중국이란 나라를 1인당 GDP 중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림으로써 부유한 사회를 실현하자. 그래서 요즘에 말하는 시진핑 주석이 강조하는 게 있죠. 공동부유. 가능해? 가능해요? 말은 되게 좋아. 말은 되게 좋아요. 다 같이 잘 살면 얼마나 좋아. 가능해? 여기 한 50명 있죠? 다 같이 학점을 잘 주는 게 이 교수님의 마음이에요. 가능해요? 다 A뿔 줄 수 있어? A뿔을 받는 사람이 있으면 F는 안 되지만 D를 받는 사람이 있어, 분명히. D를 못해서 받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전부 다 어떻게 A뿔을 줄 수는 없잖아. 그게 불가능해. 여러분들이 그 전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가 있죠. 어디야? 거의 북유럽 정도 돼요. 미국도 나는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미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실망을 되게 많이 했고, 특히 이번에 대통령 바뀌고 나서 이 전 세계 넘버원 대통령인데 이렇게 책임의식이 없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여러모로. 이게 1등 대통령이면은 그래도 이렇게 좀 살펴봐야 되잖아. 다른 나라들의 힘든 나라들도 한번 살펴보고 어떻게 사는지도 좀 보고 우방국들은 어떻게 좀 잘 지내고 있는지, 위험이 안 처해 있는지 좀 이렇게 배려하는 마음으로 좀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게 많이 부족하죠. 내가 봤을 땐 그래요. 뭐 생각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가 좀 시끌시끌하지, 혼란스럽고. 그래서 이 공동부유는 선생님 생각에는 거의 불가능해. 거의 이상적인 목표가 아닐까. 대신
예전에 스위스에서 이런 말을 하긴 했어. 수입의 50%를 세금을 걷어서 누구지? 국민 모든 사람을 매달 300만 원씩 주자. 투표를 했어요. 국민 투표. 어떻게 나왔을 것 같아? 반대가 많았을 것 같아? 찬성이 많았을 것 같아? 스위스에서 반대가 더 많았어요. 반대가 70대 30. 스위스에서조차도. 그러니까 혜택은 받고 싶은데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세금을 50%를 가져가면 그건 또 싫은 거잖아. 내 거 뺏어가면 싫은 거고 제 거 나한테 주면 좋은 거고. 그건 도둑놈 심보가 어디 있어?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선생님은 이 공동부유라는 이 말을 뭐 상당히 듣기는 좋은데 그렇게 좋아하는 단어는 아니야. 그냥 현실성이 좀 떨어져. 그래서 이 개혁개방 이후에 중국 경제 변화를 한 9가지로 이제 살펴봤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들은 뒤에 있어요. 이렇게 나눠놨어. 그래서 표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경제 체제 변화. 아까 그 선생님이 얘기했죠. 92년도에 사회주의 계획 경제에서 사회주의 시장 경제로 바뀌었다. 이 중국이란 나라가 이 시스템을 상당히 자기 유리한, 정치적으로도 유리한 사회주의를 가져오고 경제적으로도 유리한 시장 경제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그래서 선생님이 이 중국이 미국과 같이 G2 국가 반열에 진정으로 오르기 위해서는 이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고 나는 봐.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1학년이잖아. 어떻게 보면 어려운 말이에요. 중국을 공부하면서 어려울 거 없어. 한국을 지금 살고 있잖아. 한국인으로서 20년을 살았죠. 어떤 생각을 갖고 살고 있어 지금? 수업 끝나면 술 마시러 가야 되겠다 그래? 학교 가기 싫은데 엄마 가래? 그게 아니라, 물론 지금 선생님도 그랬어. 대학생활 내내 놀고 그랬어요. 선생님도 그랬는데 언제 이제 철이 들어가지고 신문을 보면서 이제 좀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지.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민도 하고, 우리나라를 어떻게 해야, 자네들이 다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해봐. 어떻게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야 혼란스럽지 않게 평안한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주인이야. 이제 투표권들 다 있잖아요. 이제 그렇죠? 선생님은 그런 생각을 해. 그래서 선생님은 절대 욕을 안 해. 어떤 대통령이 되든지 절대 욕을 안 해요. 불만은 있지. 불만은 있는데 막 이런 뭐 유튜브나 텔레비 나오는 것처럼 막 욕하지는 않아요. 이 고위 공무원으로 올라갈수록 엄청 고생을 해. 선생님이 대사관에서 1년 일을 했어. 학위를 마치고 중국 대사관에서. 근데 중국 대사관에 있으면서 그 서기관들이나 이 참사관들 보면 저녁밥을 중국 사람들이랑 먹고 들어와서 보고서를 써. 그리고 한국에 있는 외교부로 넘겨줘. 밤마다. 술 먹고 들어와서. 엄청 고생을 해요. 근데 우리 살다 보면 이게 눈에 띄는 게 공무원들이잖아. 공무원이 타겟이 돼. 그래서 선생님은 안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고위 공무원들은 되게 노력을 되게 많이 해요. 자기 스스로. 누구를 위해서? 나름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격려도 해줘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비난보다는 격려를 해줘야 된다고 선생님은 생각을 해요. 모든 면에서. 안 그래? 칭찬해주니? 칭찬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니? 집에서도 그러고 친구들 사이에. 선생님도 그러지만
그래서 칭찬도 좀 하고 좋은 것만 볼 수 있게 긍정적인 이 시각을 바꿔야 돼. 긍정적인 시각으로. 이 부정적인 시각에서 그럼 좀 행복해지지 않을까? 선생님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방법이야. 그래서 나라를 하나 만들까 생각 중이야 지금. 선생님 꿈이 소수민족을 하나 더 만들까 생각 중인데. 중국의 소수민족은 몇 개야? 55개야? 56개. 그래서 선생님까지 하면 57개가 될 거예요. 이제. 다음 세대가 돼. 56개야. 선생님 때문에 헷갈리지 마 또. 56개야. 한족 포함해서. 그리고 이 두 번째는 첫 번째랑 같은 말이에요. 개방형 경제로의 전환. 개방되기 전에는 폐쇄형 경제였겠지. 그래서 개혁 개방이 되면서 개방형 경제로 전환이 됐고 G1 국가에서 G2 국가로 부상이 됐고 무역 대국으로 부상을 했고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서 제일 그 9개 중에 제일 중국을 바꿀 수 있었던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7번째라고 생각해. 주민생활 수준.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향상이 되면서 이 중국이란 나라가 업그레이드되고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나. 왜? 생활 수준이 어떻게 하면은 업데이트가 돼요? 주머니가 좀 좋아져야 되겠지. 주머니가 좀 좋아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살펴보면 앞에서 한 얘기 그대로인데 1992년에 시장 경제로 이제 전환이 됐고 세계 제2대 경제 대국으로 부상을 합니다. 중국 제조 2025. 최근에는 이제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이제 전환을 하고 있죠. 양적 성장이 뭐고 질적 성장이 뭔지는 알지. 말 그대로, 단어 그대로. 양으로 승부하는. 뭐 질은 상관없어요. 근데 요즘에는 양보다는 질, 10개를 만드는 것보다 하나를 만들어도 제대로 만들자. 과연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중국의 기술력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하는 이 보고서를 보면 예전에는 우리나라 기술력이 뭐 각 부문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각 부문마다 우리나라가 100이면 중국이 80에서 85 정도 됐어요. 평균적으로. 뭐 컴퓨터, IT, 자동차 뭐 전부 다.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100이면 중국이 105인 것도 있고 103인 것도 있고 98인 것도 있고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해졌다는 거예요. 기술력이. 어떤 거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우위를 점하고 있고 전기자동차 같은 거. 저기 심천 알죠? 중국의 심천. 광주 옆에 심천. 광주 밑에지. 홍콩 위에. 심천에 가면 거기 굴러다니는 모든 자동차들이 다 전기자동차야. 우리나라 제주도에서 그렇게 하려고 그랬대요. 제주도를 다 전기자동차로 하려고 그랬는데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그 준비를 안 해놓고 전기자동차만 갖다 놓으면 충전은 어떻게 하며 전기자동차가 망가지면 정비는 어떻게 하며 뭐 그러니까 몸보다 마음이 앞선 거지. 아니 마음보다 몸이 앞선 건가? 어찌됐건 그러다가 실패를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전기자동차가 발전을 하기 전에 수소자동차로 발전이 되고 있지 우리나라는 지금. 전기자동차가 지금 보급이 되다 말고 수소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 거야.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전기자동차가 보급이 됐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단계고 우리나라는 지금 부랴부랴 따라가는 단계고 선생님이 10년 전에 선생님 전공이 우리 남대욱 교수님처럼 철강이야. 철강. 중국을 만든 원동력은 뭔가? 그래서 따져보니까 주도 산업이야.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철강을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이 주도 산업이 언제까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장본인이, 응? 은인이 주도 산업 분들이잖아. 자동차, 철강, 석유화. 그럼 걔네들이 언제까지 우리를 먹여 살릴 수 있을 것인가? 10년 전에 한 얘기야, 선생님이 한국에 와서. 이제 약발 다 떨어졌죠. 약발 다 떨어졌어요. 약발 다 떨어졌어. 자동차도 약발 다 떨어졌지. 휘발유, 경유 이제 거의 끝물이죠. 끝물이에요, 이제. 석유화 거의 끝물이고.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재도약을 해야 돼.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요즘 말하는 뭐 로봇, 뭐 IT, 뭐 많은 좋은 단어들이 있잖아. 선생님도 잘 몰라요. 솔직히 선생님은 이 스마트폰조차도 다 쓰질 못해. 그냥 사진 찍고 문자만 보낼 뿐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 앞으로는 생각을. 선생님들 때처럼 그냥 무작정 뭐 뽀포 뭐포 쉐셩 뭐 이런 단어를 외우는 데서 끝나면 안 돼. 우리 때는 그냥 단순 암기, 단순 답안. 그러면 이건 몇 성인가요? 그러면 2성, 3성, 그럼 100점이야. 그럼 A뿔 받았어. 그런 시대는 이제 아니라는 거지.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자격증도 있어야 되는 시대고 멀티맨이 필요한 시대야, 여러분들은. 알았지? 시간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말하다 보면 자꾸 이 삼천포로 빠져가지고 선생님이 말이야. 근데 우리 학교 애들은 되게 좋아해, 선생님을. 공부는 안 하거든. 공부 안 하고 맨날 딴 얘기만 해. 이렇게 얘기하다가 뭐 중국도 갔다 오고 미국도 갔다 오고 누구 욕도 좀 했다가 불만을 좀 했다가 이 또 세계 1위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를 했죠. 여기 숫자를 보면 2022년에 고점을 찍었다고 그래. 1조 2,327억. 그러면서 점점 마이너스 성장을 해요. 왜? 이것도 시진핑 주석이 재집권한 연도가 언제예요? 23년도지. 재집권을 하면 안 되는데 중국의 이 대통령 선거제도는 5년씩 2번이야. 알지? 근데 5년씩 2번 하고 2023년도에 이제 그 다음 사람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자기가 더 하는 거예요. 3번째를 하고 있어. 23년부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법을 바꿔야 돼. 헌법을. 그래서 공산당 헌법을 22년도에 바꿔요. 지 멋대로. 그럼 이 중국 사람들이 옛날처럼 바보냐? 외국인들이 바보냐? 요즘 핸드폰 이거 검색만 하면은 다 나오는데. 우리가 이 상식이 통하는 나라 사람이잖아,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쟤는 지 자신을 위해서 저렇게 막 바꿔? 제가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인지, 지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인지 우리가 보면 알잖아. 외국인들도 이제 신뢰가 안 가는 거야. 그때부터 이제 투자가 감소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지, 지금. 거기에다가 이제 미국하고 이런 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무역 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관세 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더 지금 상황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이 최저임금도 보면 주민 생활 수준의 향상에 가장 역할을 한 부분이 최저임금 인상이에요. 올해 1월 기준으로 상해는 2,690원, 북경은 2,420원. 1위 안에 얼마야? 우리나라 돈으로? 맞아요. 200원. 왔다 갔다 하죠. 202원. 요즘에는 급속도로 한 3일 전부터 위안화가 절하돼가지고, 알지? 왜 절하됐는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올리니까 중국이 할 수 있는 거는 자기 돈 가치를 내려버려. 인위적으로. 그래서 195원이야, 지금. 이렇게 급속도로 내려간 적이 없어. 사회주의다 보니까 가능한 거야, 그거는. 중국에. 이러다가 190원, 180원 되면 관세가 아무 의미가 없어져. 트럼프 대통령만
당황해하겠지. 당황하겠죠. 얘네 봐라. 왜 그러지? 그래서 이게 200대 1이면 얼마야? 한 4만 원 정도 되죠. 우리나라 돈으로 54만 원. 우리나라는 얼마죠? 우리나라는 얼마야? 지금 1030원인가 그러지? 1030원. 그거 알면 안 되는데 나는. 이 최저임금 얼마인지 알면 금수저가 아니라고 그러던데. 선생님은 금수저가 아닌가 보다. 우리 남대혁 교수님 모를걸? 금수저래서. 남대혁 교수님 금수저잖아. 잘생기셨지? 대답 안 해? 대답 안 하네. 선생님 같이 공부할 때 남대혁 교수님이 제일 잘생겼어, 중국에서. 선생님이 팬이었는데, 팬. 자, 산업구조 변화도 아까 1차에서 2차, 2차에서 3차 산업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그랬죠. 아까 그래서 보면 비중을 한번 봐봐요. 2013년부터 3차 산업의 비중이 2차 산업의 비중을 넘어서. 그럼 어떻게 보면 개발도상국이 2차 산업의 비중이 높다고 아까 그랬잖아. 그럼 이 숫자만 보면 2013년부터는 개발도상국의 모습을 벗어나고 있는 거야. 이 산업구조의 비중만 보면 뭐 질과 양을 떠나서. 그래서 이때부터 이 3차 산업의 비중은 한 54% 정도 되고 2차는 38%, 1차는 7%. 근데 이 3차 산업의 비중이 높다고 해도 2차 산업의 비중이 한 40% 가까이 되죠.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이잖아. 그럼 이걸 버려? 버릴 수가 없죠. 얘네들을 데리고 가야 돼. 중국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래서 시작한 게 뭐예요? 중국 제조 2025. 뒤에 나와. 제조업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전통 제조업에서 첨단 제조업으로 전환시키자. 중국 제조 2025. 2015년에 만들어. 그래서 2025년도까지 1단계, 2035년도까지 2단계, 2045년도까지 3단계. 2045년도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건국 후 100주년. 아까 이게 대충 맞아떨어져. 대략 얘네들이 중장기 계획들이 다 2050년, 2040년 이래요 보면. 건국 후 100주년에 맞춰져 있어. 여러분들 2049년, 50년 되면 몇 살이야? 25살 더 해봐. 45살이네? 우리나라의 동양이 중추 세력이 될 나이야, 여러분들이. 그때 가서 중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변해 있나 꼭 확인을 해야 돼. 선생님이 오늘 한 얘기를 꼭 기억을 해서. 알았지? 지역경제의 변화. 중국은 동부, 중부, 서부로 나누죠. 중부, 동부, 중부, 서부. 그래서 개혁개방 이전은 78년 이전.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사람 이름으로 바꾸면 얘는 모택동, 얘는 등소평, 얘는 강택민, 얘는 후진타오. 그 밑엔 누구? 시진핑. 시진핑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안 했어, 선생님이. 귀찮아서. 그래서 이걸 보면 80년대에는 불균형 발전 전략이야. 불균형 발전 전략이라고 해서 동부 지역만 발전을 시켰죠. 선부론이라고 들어봤어요? 선부론? 먼저 부자가 되자. 선부론. 먼저 부자가 되는 이론. 그래서 이 동쪽이 중국 지형 공부했지, 여러분들. 서고 동저 3계단. 서쪽 지역이 높고 동쪽 지역이 내려갈수록 낮잖아요. 그러면 이 물과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이런 땅과 토지와 물 이런 것들이 어디에 있어? 이 낮은 지역에 있잖아. 평야 지역에. 그러니까 평야 지역이 잘 살 수밖에 없어.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 동고서저. 동쪽 강릉 쪽은 되게 높잖아요. 왼쪽 서쪽 지역은 낮고. 그래서 서쪽 지역이 더 먹을 게 많잖아. 잘 살고. 맞지? 그 서울도 왼쪽에 있고 고려시대 그 개성도 왼쪽에 있고 중국도 마찬가지. 북경, 천진, 뭐 상해 다 이쪽 동부 연안 지역을 떨어서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서부 지역에서 다 그쪽으로 몰려와.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그랬어. 서울을 개발시키니까 시골에 있는 분들이 다 올라오죠. 수도권으로. 그래서 그거를 한 개 세종시로 정부를 옮기고 대전 옆에 위성도시를 만들잖아. 대구 옆에 누구를 만들었어요? 대구 옆에 또 있지. 경산. 뭐 이런 위성도시들을 만들어서 분산을 시키잖아. 이 대도시에 뭉쳐있는 사람들을. 부산도 마찬가지고 광주도 마찬가지고 대전도 마찬가지고. 이 좁은 지역에 사람들이 막 몰려 살면 부작용들이 많이 생기잖아. 치안도 그렇고 환경오염도 그렇고 뭐 주거 문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불균형들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강택민이 협조적으로 좀 공평하게 살자. 협조적으로. 그래서 그 후진타오 주석까지 내려오면서 서부대개발, 중부굴기, 동북진흥 이렇게 각 지역별로 이제 뭉탱이로 발전을 시켜 나가는.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중국의 이제 개혁 개방 이전과 이후 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지금 빠른 속도로 선생님이 9개, 8개 테마를 만들어 가지고 하긴 했는데 거의 한 학기 테마지 이게 한 학기 테마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그동안 한 달 반 정도 됐나? 한 달 반? 개강하고 한 달 반 정도 됐죠. 한 6주 수업 들었겠네. 6주. 6주, 7주. 내가 오늘 한 얘기를 이해를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대단한 친구들이야. 어떻게 보면. 이 중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다 꿰고 있는 거야. 모르는 게 당연한 거지. 모르는 게 당연해요. 그래서 혹시나 이 자료가 필요하고 그러면 우리 남대혁 교수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뭐 얘기하는 친구들은 없겠지만 필요하면 꼭 요청을 하세요. 그래서 최근 주요 이슈는 선생님이 3가지를 또 한번 꼽아봤어요. 요즘에 무슨 이슈들이 있나. 그 도시화. 도시화가 뭐죠? 도시화. 말 그대로 도시를 만드는 과정이야. 시골을 도시화로 만드는, 도시를 만드는 과정. 저는 이 계명대학교를 처음 와봤다고 그랬잖아. 우리 부인의 집이 대구거든. 저쪽 영남대 쪽이야. 그래서 맨날 저쪽 동네만 가보다가 이쪽 동네를 처음 와봤어. 지하철도 처음 타봤어 오늘. 맨날 차 가지고 다니다가 가족들이랑. 근데 딱 내렸는데 내가 든 느낌. 동대구역에서 상당히 멀리 간다. 대구가 이렇게 컸나? 그런 느낌. 여기 땅 위로 올라가면 시골이겠다 완전히. 근데 땅 위로 올라왔어. 땅 위로 올라왔는데 생각보다 아파트가 너무 많아. 여기 사람이 이렇게 많이 사나? 그래서 남 교수님하고 점심을 먹으면서 이 학교에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되나? 25,000명이래. 우리나라 평균 대학교 인원이 몇 명이냐면 10,000명이 안 돼요. 8,000명 정도가 거의 평균일 것 같아. 우리나라 전체 대학교의 학교 규모가 8,000에서 10,000명 정도. 선생님 학교도 한 8,000에서 8,500명 정도 되거든. 8,000에서 9,000. 학교 규모도 상당히 크고 이 앞에 나갔더니 막 어마어마해. 여기는 시골이 아닌 것 같은 느낌. 약간 위성도시의 느낌이 들더라고. 이 동네가 어딘지는 솔직히 지금도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야, 여기 옛날에 논밭이었을 텐데 여기가 도시로 된 데에는 이 계명대학교의 역할이 상당히 컸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이 계명대학교가 망하면 이 동네는 쑥대밭이 되겠구나. 그래서 이 학교는 절대 없어질 학교가 아니다. 내가 오늘 남 교수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 농토 지역에다가 도로를 만들고 이런 걸 만들잖아요. 그래서 도시를 만드는 거야. 그리고 아파트도 만들고 건물도 만들고 그걸 도시화라고 그래.
그래서 도시와 농촌의 일체화는 한 국가의 현대화 수준을 가늠하는 중요 지표라고 합니다. 농민공 들어봤어? 농민공? 중국에 2억 5천만 명 정도가 있어요. 중국 인구가 14억이지. 2억 5천만이면 한 8% 정도 되나? 8%. 아니 7%. 맞나? 아닌데? 15. 아니지. 10%가 넘지. 한 5% 되겠다. 이 농민공은 이 사대보험 같은 걸 잘 못 받는 친구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복지 혜택 같은 거를 잘 못 받는 친구들. 근데 이 친구들이 이 일을 하러 다니니까 도시화를 만들러 이렇게 중국 전역을 다니면서 일을 해. 그럼 어떻게 보면 고마운 존재이기도 하지만 정부 자체에서 봤을 때는 이 인구들이 통계 자체가 안 잡히니까 불안한 존재일 수도 있어. 얘네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 농민공을 제대로 전환시키는 것도 호구를 줘서 제대로 전환시키는 것도 중국 정부의 과제가 될 수 있다 앞으로. 그리고 이 도시화는 예전에는 여기 써놨지만 양적 도시화에서 요즘에는 질적 도시화, 개개인의 삶의 향상. 예전에는 도시에 살면 농민들이 도시에 갑자기 거기다 아파트 져가지고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면 도시민이 돼요? 갑자기 막걸리 먹다가 양주 마실 수 있어? 스타벅스 가서 커피 마실 수 있어요? 못하지. 요즘에는 안 그러잖아요. 그 국민 사람 하나하나가 전부 다 도시민처럼 살지 이제. 그게 정부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도시화율이 66.1%야. 그래서 매년 1%씩 하면 70%가 목표가 돼요. 왜 70%냐? 나머지 30%는 뭐냐? 중국은 아까 서고동저라고 그랬잖아. 서고동저. 이 자연환경이 너무 산맥들이 많아서 개발이 안 돼. 참고로 우리나라는 몇 프로 정도 돼요? 90% 돼. 토목 건술의 토목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막 산맥을 뚫어버리잖아, 아니야? 강릉이 망했죠, 그래서. 강릉 옛날에는 강릉을 가면 자고 와야 되는데 이 고속철도가 뚫리면서 당일치기로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 숙박업이랑 이런 게 예전만 못하대. 지금 제주도가 그렇죠. 제주도와 여수, 전라남도가 고속철도를 지금 만들려고 그래. 전라남도에서는 고속철도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제주도에서는 적극 반대를 해. 왜? 그럼 제주도가 당일치기가 되는 거야, 결론은. 그럼 제주도도 어떻게 되겠어? 그럼 망하는 거지. 안 그래도 비싼데. 제주도는 한번 들어가면은 우리가 선입견이 한 2박 3일, 3박 4일에 있다 나와야 된다는 지역이잖아. 안 그래요? 뭐 선생님 생각인가? 근데 고속열차가 생기면 당일로 왔다 갔다 해요, 당일로. 그럼 어떻게 돼? 횟집을 누가 거기서 회를 먹어? 우리 동네 앞에 가면 더 맛있고 싱싱한 회가 더 많은데. 그래서 여기 도시화율을 보면 매년 한 1%씩 올라가고 있죠. 그래프가. 그래서 이게 70%까지. 공급 측 개혁이라고 들어봤어요? 공급 측 개혁. 공급 측면에서 개혁을 하는 거야. 계획경제 시대에는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겠지. 계획경제 시대, 개혁개방 전에 중국 정부가 A 공장과 B 공장이 있는데 너는 우리가 인구가 10명이니까 너는 5개를 만들고 너도 5개를 만들어. 그럼 우리가 10명이니까 다 먹고 살 수 있어. 근데 개혁개방이 됐어. 근데 이 10명이라는 사람이 다 이 검정색만 좋아하진 않죠. 빨간색도 좋아하고 파란색도 좋아하잖아. 그래서 이 공장이 더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 10명의 소비자들의 욕구를 더 채워줄 수 있어야 돼. 그러면 빨간색도 만들어야 되고 파란색도 만들어야 되고 이게 100개가 될 수도 있지. 5개를 만들다. 얘가 100개를 만드니까 얘는 무지개색을 만들어가지고 한 200개를 만들 수 있어. 그래서 공급이 오버가 되는 거야, 오버가.
공급이 오버가 되면 어떻게 돼요? 물건이 남지. 물건이 남아요. 물건이 남으면 버려야 돼. 그래서 이 중국 전역이 물건이 남아. 그래서 그거를 개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건을 양적으로 막 생산하지 말고 이제 질적으로 하나를 만들어서 제대로 만들어 보자. 그게 공급 측 개혁. 공급 측면에서 개혁을 하는 거야. 그게 말 그대로 공급 측 개혁이에요. 이게 뭐냐면 95년도, 90년대 중반에 조대방소 정책이라고 했는데 이게 중국말이야. 쭈아 따 팡시아오. 쭈아 잡다지. 따 큰 기업을 잡고 팡 이거 풀어주다. 시아오 조그만 기업은 풀어주는 거야. 비국유 기업으로. 그래서 이게 대기업끼리 뭉쳐가지고 점점 크게 만들고 이런 경쟁력 없는 이런 조그만 애들은 다 풀어주는 거지. 너는 이제 국유 기업 하지 마. 정부도 돈이 없어. 니네 알아서 니네들이 살아. 그러면 그 해줄 얘기들이 되게 많지. 이때부터 이제 그 국유 기업은 나의 노후가 보장돼 있는 데잖아. 다 해주죠 기업에서. 근데 너는 국유 기업 하지 마. 이제 비국유 기업 해.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가 발전해요? 보험. 나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니까 그때부터 중국의 보험이 발전하기 시작을 하죠. 그게 공급 측 개혁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도 철강, 석탄 얘네들 좀비 기업을 퇴출을 실시를 하고 1등 기업과 5등 기업, 2등 기업과 6등 기업을 합병 추진해. 그럼 어떻게 돼? 점점 덩치들이 커지지. 덩치들이 커져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중국 기업들 세계 1등, 뭐 세계 3등 얘네들은 점점 덩치들이 키워진 애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대1로 얘도 합성화야. 들어봤죠? 1대1로. 1대 플러스 1로. 1대는 여기 나와 있지만 중국, 중앙아시아, 러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육상교통망. 1로는 해상교통망. 봐라. 중국, 중앙아시아, 러시아, 유럽. 그럼 여기에 빠진 게 어디 있어요? 미국만 빠졌지. 미국,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여기만 빠져 있어.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지금 현재 트럼프가 이 하고 있는 정책들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좀 불만일 수는 있겠지만 트럼프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불안할 수 있는 거야. 지금 중국이 이 미국 북아메리카 대륙을 제외한 모든 나라를 1대1로 다 묶어. 그래서 여기서 화폐를 뭘 써? 위안화 결제 대금을 달러도 안 쓰고.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초조해질 수밖에 없고 중국의 기술력은 점점 올라와 있고 트럼프 말대로 중국의 모든 돈은 미국인들이 다 가져가고 있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은 이제 좀 상황이 달라지긴 했지만 초창기에 대통령이 될 때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던 게 자국 우선주의.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겠지. 누가 우리나라를 다 먹으려고 그러는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1대1로는 중국의 대내외 통합 발전을 위한 슈퍼플랜이자 향후 중국의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거대한 청사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3, 40년을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얘만 가지고도. 1대1로만 연구를 해도 중국이 1대를 어느 쪽으로 인프라를 깔았더라? 그것만 따라가면서 여러분들이 취직을 해도 평생 먹고 살 수 있어. 기분 좋지? 그래서 선생님이 시간 때문에 시간 딱 5분 남았네 이제. 5분 남겨놓고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그 시간 관계상 뭐 좀 빨리빨리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뭐 대충 해줄 얘기들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오늘 여기 1학년 학생들을 보고 너무 기분이 좋고 더 기분이 좋은 건 이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1학년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에
더 기분이 좋아요. 우리 학교는 점점 이 신입생들이 줄어가고 있는데 여기는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어찌 됐건.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도 하고 취직도 하다 보면 언젠가 또 선생님을 어디선가 만날 수 있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중국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여기 제일 잘생기신 남대혁 교수님이 되게 유능하시니까 교수님 말씀 잘 듣고 중국을 공부 열심히 하도록 하세요.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한 시간 동안 강의 잘 들었고 궁금한 거 교수님한테 꼭 물어보고 싶다. 오늘 수업하신 내용도 좋고요. 중국 사회과학원에서 박사를 경제학으로 박사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사회과학원 아마 여러분들 처음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 베이징 칭화대보다 더 높은 학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중국에서 최고 엘리트들이 가는 대학원이고요. 거기서 경제학으로 박사를 하셨고 지금은 경제 관련해서 많이 강의를 하시는데 오늘 들은 내용이나 아니면 평소에 갖고 있던 중국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나요? 질문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질문 하나 받아보세요. 요즘에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나 지방 정부들 부채가 많잖아요. 근데 거기서 중국 정부가 돈을 푼다고 이렇게 했는데 시장의 반응이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의도된 질문인가요, 이게? 아니에요. 야, 1학년 학생이에요? 네. 아우, 대단한 훌륭한 학교예요. 여기 계명대학교 중국어과가 상당히 훌륭한 학교야. 이 지금 중국의 실업률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는데 중국 정부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물론 우리나라처럼 자리를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게 실생활은 그렇게 녹록치가 않아요. 예. 그래서 그 녹록치 않은 그 부분을 단기간에 좀 이렇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경기 부양이라던가 뭐 자금 지원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실시를 하고 있는 거지. 장기적인 플랜은 중국 정부도 역시 일자리를 창출해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지방정부. 근데 지금 중국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이게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지방정부의 세수를 중앙정부가 받아서 해야 되는데 지방정부의 세수가 어디서 나와 주로? 이런 아파트라던가 건축에서 주로 이제 공장, 국유기업 공장 쪽에서 이제 그 세금이 창출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힘들다 보니까 그게 그 학생이 묻는 것처럼 이렇게 눈에 가시화되지 않는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아우, 1학년 학생이 질문하는 그 단어 아무튼 훌륭합니다. 네, 훌륭해요. 또 네, 하세요. 중국어학과 학생이 아니라서 좀 얕게밖에 모르는데 최근에 이제 딥시크나 전기차 같은 좀 중국 관련 기사들을 많이 접했는데 또 이런 부분들은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야 성장할 수 있는 이제 기업이고 하다 보니까 약간 미국이 최근 관세를 올리는 것으로 인해서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유치가 이렇게 좀 빠질 건지 아니면 그로 인해서 이 시장이 좀 더 위축될 건지 이게 얼마나 이어질 건지 그런 게 조금 궁금해서 봤는데 교수님의 생각을 여쭤볼 수 있어요. 딥시크나 뭐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투자가 이어질지 어려운데 내 수업 안 듣고 검색한 것 같은데 인터넷으로 선생님 생각에는 딥시크에 대해서 논란이 많죠, 우리나라에. 일단 그럼 뭐 논란이 많고 없고를 떠나서 딥시크에 대한 그런 수요는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선생님 생각은. 근데 이 중국이란 나라에 대한 뭐라 그럴까, 그 신뢰의 부재, 그게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딥시크의 기술이 그 미국에서 발견한 그 뭐죠? 뭐라고? GTP, 챗 GTP 맞지? 챗 GTP. 그거에 비해서 뭐 선생님이 뭐 비교를 어떻게 어느 게 좋다 어느 게 나쁘다 뭐 할 수는 없겠지만
기술력이 딥시크가 더 좋다고 해도 사람들이 중국 것이 미국 것보다 더 나으니까 중국에 대해서 투자를 더 해야 되겠다? 그거는 좀 시간을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 시진핑 정부, 중앙정부의 역할이 크다고 봐요. 그래서 이 경제보다는 약간 그 정치 쪽에 이 중국 공산당의 그런 신뢰. 그러니까 지금 그걸 보면 그 예를 살짝 들어보면 미국에 상장한 알리바바 기업이 있죠. 알리바바 기업이라는 그 기업은 어마어마하게 잘 나가는 초창기 중국의 IT 기업이야. 알죠? 근데 이 중국이란 나라가 아까 그 공동부유, 시진핑 주석이 공동부유를 하면서 중국의 대기업한테 돈을 걷기 시작해서 세금을. 일명 삥 뜯는 거지. 그러니까 알리바바에 그 투자한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알리바바가 중국 기업이야?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다국적 기업이라고 생각해. 거기에 투자한 모든 그 지분들이 있을 거 아니야, 외국인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알리바바의 기업은 시진핑의 입김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기업인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은 알리바바에 투자를 하겠어요? 내가 봤을 때 그거랑 같은 원리지 않을까.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 삼성이 나는 우리나라 기업이라는 건 자부심을 갖지만 현실적으로 그 안을 들여다보면 우리나라 기업이라기보다는 다국적 기업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 그래서 삼성이나 이런 대기업들을 좀 이렇게 보호하고 육성? 뭐 이미 다 컸는데 뭘 좀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들 수업 있다고 들었는데. 마지막까지 특강을 잘 해주신 최원 교수님한테 다시 박수 한번 보여주세요. 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봐요. 안녕.